안녕하세요. 오늘 타문화 이해에 대해서 함께 강의하고 이야기 나눌 김진웅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 시국에도 열방을 향한 소망함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주제는요, 타문화 이해입니다.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은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선교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선교의 목적에 있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도록 섬기는 사역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믿고 살아가도록 섬기는 것, 우리가 흔히 전도와 제자 양육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선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인식함에 있어서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을 선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꼭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안산에 가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로 온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인도네시아어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 사람을 향해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와 제자교육을 한다면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국 언어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면 이것은 내가 이민 목회 혹은 항린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문화라는 것은 선교의 경계를 정해주는 기준점이기도 하고요. 또 타문화라는 것은 나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폴 히버트 박사님께서 한 사회가 가지는 특유의 학습된 행동 양식과 개념과 산물들이 통합된 체계다라고 정해 주셨어요. 약간 좀 이제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한 사회가 가지는 특유의 학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 양식, 개념, 산물들은 일종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에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면 학습됐다라는 거예요. 학습됐다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몸에 익혀지고 또 내가 배워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DNA 속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면서 배워온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도 우측 통행을 하고 사람도 우측 통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좌측 통행을 하죠. 차량도 좌측으로 가고요.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한국 사람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사람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음식이 더 익숙하고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다면 그 사람은 한국 음식이 더 입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국적이나 DNA가 내 문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올 때까지 내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상황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학습되어지고 배워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들은 이제 결혼과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부가 수십 년 동안 따로따로 살다가 어느 날 같은 한 공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바로 한 문화와 또 한 문화가 한 가정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서로 맞춰가는 기간들을 갖죠. 우리가 이것 또한 타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처음 가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는데
사거리에서 제가 신호 대기를 중이었어요. 빨간불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앞에 차, 뒤에 차, 제 차. 이렇게 제가 한 세 번째쯤에 섰거든요. 그래서 빨간불 대기하다가 이제 파란불 신호가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차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출발을 했죠. 근데 앞에 차가 갑자기 비상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도 비상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상깜빡이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는 당연히 비상시인 거죠. 비상시니까 저 차가 멈추겠구나. 혹은 저 차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당연히 속도를 늦추고 있었는데 제가 속도를 늦추는 순간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안 간다고. 화가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정말로 제 앞에 아까 비상깜빡이를 켰던 두 차량은요, 그냥 숭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비상깜빡이를 끄고 저도 그냥 일단 지나갔죠. 이제 사거리에서 이런 일들이 제가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비상깜빡이를 켰는데 왜 쓰지 않지? 뭔가 비상시가 아닌가? 왜 킨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현지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내가 사거리에서 분명히 앞차가 비상깜빡이를 켜가지고 저 차가 멈출 줄 알고 속도를 늦췄는데 아무도 안 멈춰. 비상깜빡이를 켰는데 다 직진을 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전을 할 때 사거리에서 비상깜빡이를 킨다는 거는요. 내가 좌회전도 안 하고 우회전도 안 하고 직진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워낙 오토바이가 일반 대중교통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막 훅훅 지나가기도 하고 차가 갑자기 틀어지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자동차가 나는 사거리에서 반드시 직진을 할 거야 라는 사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직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거리를 지나갈 때 비상깜빡이를 켜고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드는 예로 숟가락 젓가락이 있고 이제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처럼 혹은 네팔 있는 친구들처럼 손으로 밥을 먹으면 약간 좀 더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이제 세균도 많고 좀 더럽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럽다. 왜 숟가락 젓가락을 안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친구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보면은요, 아마 기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이제 숟가락 젓가락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숟가락 젓가락 쓸 때 여러분이 사용하기 전에 이 숟가락과 젓가락은 과연 몇 명이 사용했을까요? 아마 수백, 수천 명이 사용했을 겁니다. 이제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쪽쪽 빨기도 하고, 이제 반찬을 집어서 쪽쪽 빨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이 숟가락 젓가락들이 설거지 퐁퐁에 잠깐 담겼다가 나와서 새 것이 되어서 이제 내가 또 쪽쪽 빠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내가 다시 사용한다는 것이 아마 우리 인도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더러운, 또 요즘처럼 이 바이러스 균에 민감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더럽다고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유일한 음식 먹는 도구, 자기 손만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것이 더 깨끗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밥 먹을 때 웬만한 식당들은요, 항상 세면대가 있습니다. 웬만한 크고 작은 식당은 항상 세면대가 있고, 다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식당이 너무 작아서 세면대가 없다면,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스텐 그릇이라고 하나요? 이 스텐 그릇이 항상 같이 나와요. 여기 물이 조금 담겨서.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아울리치 팀들이 이거 이제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식사 전에 드시거든요.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손을 닦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이 손을 탈탈 털고, 이 깨끗해진 손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제가 한번 이제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에 계시는 선교사님 댁에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 대접을 받으면 손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싹 먹는 거잖아요. 열심히 먹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님 댁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갔던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가이드해 주셨던 한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사인을 보낸 거예요. 선교사님, 밥을 먹을 때 드실 때 앞에 사람 눈을 좀 마주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식사할 때 프랑스 사람들은 대화하지 않으면 내가 너랑 관계하기 싫다, 이야기하기 싫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밥을 먹을 때는요, 기본 식사 시간이 막 1시간 반, 2시간씩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밥 한 숟갈 뜨고 고개를 들어서 프랑스 선교사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또 짧은 영어로 몇 마디 하기도 하고 다시 또 한 숟갈 먹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들은요, 단순히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문화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만의 문화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특별한 문화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게 기도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파이팅이 넘치잖아요. 일단 주여 3번 외쳐야 되고, 또 그다음에 목소리도 크게 내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이런 통성기도, 또 주여 3창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우리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기독교인들은 아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문화를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구 교회에서는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하면은 이 주여 3창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각 언어와 문화권마다 혹은 같은 기독교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화는 왜 이렇게 나눠질까?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로이드 커스트 박사님이 구분해 놓으신 거에 의하면 문화에는 4가지 층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층. 그래서 첫 번째가 행동양식. 행동양식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했어요. 그 무엇인가를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행동하고 결정했던 것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입니다. 1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2번 그 다음 우선순위. 우리가 왜 흔히 사람들끼리 대할 때 얘는 나랑 가치관이 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얘랑 나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서 결정을 서로 다르게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2사람이 있습니다. 이 2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 서로 다른 결정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서 해치워버립니다. 깔끔하게.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은요, 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 참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먹는 것을 결정했고, 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을 결정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겐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이 맛있는 음식을 깨끗이 먹어버린 사람의 가치관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행복감입니다.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라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근데 옆에 참았던 이 사람에게는요,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참아내서 건강한 몸매, 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이 2사람은요, 동일한 사건을 놓고 결정을 할 때 한 사람은 건강한 몸과 이 날씬한 몸매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복감이 더 우선순위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복감보다는 이 건강한 몸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가치에도요,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 혹은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할 때 그 이전에 앞서 이 사람이 옳은 것은 무엇이고 틀린 것은 무엇인가,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고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어떠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분법적인 구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치에서 우선순위 중요한 것 1, 2, 3, 4, 5를 정할 때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름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옳고 그름을 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이 실제인가?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인간 본연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갖고 사람들이 믿음과 가치를 가지고 그 다음 행동 양식, 내가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행동 양식은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늘 일정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정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살아온 길 속에서 늘 동일한 결정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아주 강력한 세계관이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의 순간에서 그 사람은 항상 그쪽 방향으로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그의 삶의 발자취라든가 행동하는 양식들은 늘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아울리치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제가 이제 20대에 한 4명의 청년들과 한 조가 되어서 이제 아울리치를 갔어요. 근데 이제 아울리치 갔는데 도시에 가지 않고 도시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지방 작은 도시로 갔는데요. 이 지방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이 외국인을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4명의 청년들이 딱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페르시아 친구들 생긴 거 혹시 보셨나요? 대부분 아주 우락부락하게 아주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떻죠? 특별히 제 얼굴이 좀 그렇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눈으로 뭔가 보긴 하는 것 같은데 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코로 숨을 쉬긴 쉬는데 굉장히 구멍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도 조그마고, 그러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 3D가 아니에요. 우리 페르시아 친구들은 얼굴이 3D거든요. 근데 저는 2D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볼 때 이 입체감 없는 얼굴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 한국 청년들을 막 신기하게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기분을 이제 만끽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4명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 친구 집에서 이틀 동안 이제 지내면서 그 친구가 마을 어르신도 소개해주고 동네도 소개해주고 맛있는 양고기도 대접해주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건 아마 눈치채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의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틀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을 온전히 대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에서 이 동료가 이틀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마 대부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디 아픈가? 집안에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가? 보통은 출근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상황이 그에게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돌아왔는데 너 이틀 동안 왜 안 왔어? 라고 물었는데 나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 접대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는 속으로 어머 쟤는 일할 생각이 없나 봐 라고 아마 판단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프가니스탄 친구가 사는 이 문화권에서는 그 친구의 결정이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살아가는 이슬람 세계관에서는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이 행동 양식에서 손님을 접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서
직장을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손님을 접대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놓고 비교했을 때 그 친구에게는 직장을 출근하는 것보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가치였던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가치였을까요? 그 친구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손님으로 위장시켜서 우리 집에 보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내가 선행을 쌓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에겐 왜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바로 이 친구는 이슬람 세계관에서 그것을 배워온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관에서는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이슬람 문화에서는 굉장히 평범하고 중요한 가치로 작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은 이 행동 양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이 세계관이 무엇인지 바로 알면 그 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결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를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그 친구는 책임감 없는 친구가 되지만 그 문화권에서 그 친구는 아주 옳은 행동을 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 문화권에서 나와 다른 행동을 결정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거나 너무 쉽게 그를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서로 간의 문화권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비상 깜빡이 켜지 마세요. 그건 비상시에만 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문화권에서 제가 갖고 있는 규칙을 자꾸 적용시키면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저를 친구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손으로 밥을 먹는 인도네시아 친구들한테 손은 더러운 거야.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아마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저와 밥 먹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서양 그리스도인들을 모셔다 놓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서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고 기도를 시킨다면 우리 서양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예의상 따라는 하겠죠. 로드, 로드, 로드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저와 그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떠한 벽을 서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해온 방식을 고수하면 내가 해온 방식을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상대방과 저는 친구가 될 수 없고 이 복음을 전하러 온 제가 이 타문화권에 있는 친구에게 그 문화권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선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전통 방식,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떠한 사고나 개념들을 그 친구에게 전해줘서 그 친구가 나를 닮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문화를 전해줘서 한국 기독교 문화가 그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주고 그가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은 타문화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타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혹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나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것인데 나는 그 결정만 보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타문화에 있어서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선교에 있어서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2부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